근 50년 전에 발생한 하락장과 유사합니다. 자, 그래서 주식시장에 본격적인 수급이 유입되는 시점은 언제냐? 자, 인플레이션에 따른 긴축, 경기 침체, 러시아, 중국의 제로 코로나, 최근에는 영국 위기까지 거론이 되고 있죠. 현재 주식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매크로 이슈들입니다. 아마 이런 얘기들은 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른 채널에서 리스크로 계속해서 언급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반영을 해서 이미 주가는 정말 많이 내려온 상황이죠. 코스피 PBR은 지금 거의 0.8배 수준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그리고 2019년 미중 무역 분쟁 당시 저점과 거의 유사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힘이 없습니다. 이 정도 빠지면 사실상 좀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리스크 관점이 아니라 투자자 입장에서 왜 그렇다면 주식을 사지 않는지 이 수급 관점에서 현재 상황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자, 투자자의 주체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죠. 외국인, 개인, 기관. 개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아무리 산다 그래도 증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주로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가 잡히는 날이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죠, 주식시장이. 그게 개인사만 빠진다라기보다도 개인은 보통 밑에다 대놓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내려갈 때 개인들의 체결 물량이 많아지는 것이고요. 정말 이 증시가 오르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사줘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환율 관점에서 본다면은 외국인의 매수세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까, 즉 원화 가치가 내려가다 보니까 외국인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사자마자 환차손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기관은 어떨까요? 외국인만큼은 아니어도 기관의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유입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증시에 긍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관도 다 같은 기관이 아니죠. 금융투자, 사모펀드, 보험, 투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상 좀 의미 있게 지수 상승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세력은 연기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국민연금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운용 규모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죠. 그리고 국내 주식에 100조 이상의 자금을 투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코스피와 연기금의 수급인데요. 한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전반적으로 연기금이 그냥 국내 증시를 사들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증시가 좀 반등을 하죠. 2017년 이때 세미 상승장이었는데 이때는 약간 좀 반반이었어요.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지수가 고점에서는 좀 많이 팔아치우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자, 그러다가 2018년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이때도 좀 경기가 꺾이는 그런 사이클이었죠. 특히나 반도체 경기 관점에서요. 자, 이때 보시면은 연기금이 엄청나게 많이 사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느 정도 좀 지수 방어에 나섰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나 코로나 위기 당시에서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엄청나게 국내 주식을 사들입니다. 아무래도 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나마 좀 덜 빠진 거예요, 이게. 자, 하지만 2020년, 2021년 오면서 엄청나게 다시 팔아치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때는 사실상 증시가 좀 고평가됐다 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매매 형태를 보였다라고 한다면 문제는 지금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지수가 고점 대비 거의 30% 넘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급 상태가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자, 의문점이 있는 게요. 국민연금의 지금 포트폴리오 현황입니다. 2022년 7월 말까지 지금 홈페이지에 공시가 되어 있는데 국내 주식 비중이 지금 15.2%입니다. 근데 2022년 말 목표 비중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이 16.3%예요. 즉 목표 비중보다 7월 말 기준 1.1%포인트 낮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7월 말보다 현재 종합 주가 지수가 무려 12%나 빠졌어요. 엄청나게 하락을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른 변수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15.2%에서 거의 한 14%, 13.9%까지 이미 하락을 한 것입니다. 즉 목표 비중 대비로는 상당히 지금 자금을 투여할 만한 그런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연기금은 국내 주식을 사들이지 않은 것일까요? 자, S&P 500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이 초록색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이 S&P 500 지수입니다. 자, 최근 하락장이 근 50년 전에 발생한 하락장과 유사합니다. 자,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 국채 금리와 지수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채 금리는 하향 안정화되고요. 그 다음에 주식시장은 오르고 있습니다. 즉 금리가 내리면 주가는 상승을 한다? 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자, 금리가 내리는 건 장기적으로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 디플레이션 현상이 발생을 했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가파르게 상승을 하는 것이고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유동성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상향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자, 근데 구간 잘라서 보면은 이 국채 금리와 그 다음에 주식시장의 방향성이 유사합니다. 자, 이때도 오를 때 같이 오르죠. 그리고 빠질 때도 같이 빠집니다. 그리고 오를 때도 같이 오르고 빠질 때도 전반적으로 같이 빠지는 자,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특히나 하락장이 왔을 때 금리 또한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 부분을 이렇게 빨간색 네모로 쳐놨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닷컴 버블 끝나고 하락장이 왔는데 금리 같이 내려가고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죠. 하락장이 왔을 때 금리가 같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2018년 이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코로나 위기 당시에도 보시다시피 하락장이 왔을 때 금리가 내려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경기 침체가 왔기 때문에 이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반영을 하거든요. 장기 금리이기 때문에. 즉 장기물 자체가 경기 침체가 왔을 때 하락하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이 하락했을 때 같이 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엔 완전 다르죠. 주식시장이 고점 대비 지금 20%나 넘게 S&P 500 지수 기준으로 거의 한 27% 빠졌죠. 금리가 급등하고 있어요. 그것도 장기채 금리가. 자, 그 이유는 일단 단기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 중이죠. 뭐 자이언트 스텝을 3연속 단행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할 수 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리 이 경기를 반영하는 장기물 금리라 하더라도 단기 금리가 너무나 많이 오르다 보니까 같이 따라 오르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이 지금 거의 최저입니다. 4%가 자연 실업률인데 아직까지도 3.8% 그 정도예요. 즉 사실상 뭐 블룸버그나 여기저기 월가에서는 경기 침체 확률을 98%로 제시하고 있지만은 실업률이 너무나 견조하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물이 너무나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물 역시 지금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식시장이 하락장에 접어들었는데 장기물 금리가 이게 치솟는 상황은 지난 50년 만에 처음이에요. 50년 전에 1970년에 그때 이제 1차 오일 쇼크 때 자, 그때도 유사한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산 배분을 한다라고 한다면 주식과 채권이죠. 뭐 이걸 반반씩 담아라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주식이 오를 때는 채권은 떨어집니다. 반대로 주식이 떨어질 때는 채권이 오른다는 얘기예요. 자, 앞서서 10년물 국고채 금리 S&P 500 지수 장기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하락장에 즉 주식이 하락한다면 채권 금리가 같이 떨어지죠. 그 얘기는 즉슨 채권은 이 금리와 가격이 반대입니다.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 자체는 채권 가격이 오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산 배분의 기초가 주식 반 채권 반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자, 근데 지금 50년 만에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있는데 채권 금리는 상승한다 그랬죠. 달리 말하면은 주식과 채권이 지금 같이 깨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주식도 많이 빠져서 싸지고 있지만은 채권 역시 엄청나게 많이 빠져서 싸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주식과 채권이 지금 경쟁 관계다. 자, 리스크와 기대 수익률 관점에서 이 자산을 살펴보면 채권은 리스크도 낮고 기대 수익률도 낮죠. 반면에 주식은 리스크도 높고 기대 수익률도 높습니다. 자, 그런데 50년 만에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하고 주식시장이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채권의 기대 수익률이 주식과 거의 비슷하거나 거의 근접한 상황까지 와버린 것입니다. 근데 채권 중에서 회사채 말고 국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안전한 자산이죠. 일반적으로 무위험 자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리스크는 낮은데 채권 금리가 가파르게 최근에 너무나 상승하다 보니까 기대 수익률은 더 올라갔다. 그만큼 싸졌다. 자,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7월 말 기준 연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15.2% 상당히 낮은 상황인데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12%나 코스피 지수가 더 빠졌습니다. 자, 근데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역축입니다. 즉 여기가 낮은 수치고요. 자, 여기가 높은 수치입니다. 근데 금리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지수보다 더 많이 빠졌습니다. 원래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7월 말 기준으로 3.1%였는데 9월 말 정도 한때는 4.4%를 돌파를 하고요. 지금은 현재 한 4.1%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즉 코스피 지수가 같은 기간 12% 빠졌지만은 금리는 30% 넘게 올랐습니다. 채권 가격이 그만큼 빠졌다는 얘기예요. 물론 금리가 30% 오른다고 해서 채권 가격이 30% 빠진 건 아닙니다. 이게 듀레이션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주식시장이 많이 빠져서 싸지긴 했으나 같은 기간 채권 금리가 더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채권이 어떻게 본다면은 이 기관 투자자라든지 글로벌 큰손 입장에서는 더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되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국내 대표 장기물 ETF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자, KB스타 키스 국고채 3년 이난스
그 다음에 코덱스 국고채 3년 액티브. 이게 이 채권 ETF 중에서는 가장 변동성이 큰 ETF입니다. 자, 키스 국고채 30년물 같은 경우에는 듀레이션이 28 정도 돼요. 28.5 정도. 자, 그렇다면 금리가 1%포인트 내릴 때 수익률이 한 28.5%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코덱스 국고채 30년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듀레이션이 거의 한 19 정도예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만약에 금리가 1% 내리잖아요. 그럼 수익률이 19% 정도 난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 금리가 계속해서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이 KB스타 키스 국고채 30년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한 40% 빠졌어요. 어마어마하게 빠진 것이죠. 자, 근데 연준에서 장기 목표 물가가 얼마죠? 2%입니다. 2%. 그걸 맞추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2%로 낮춘다라고 한다면 중립금리, 즉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2%에서 2.5%로 나중에 내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장기물 금리 같은 경우에도 뭐 3% 정도? 그 정도로 낮아지겠죠. 근데 지금 30년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3.8%, 3.9%입니다. 즉 물가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이 장기물 금리 역시 현 시점에서 1%포인트 정도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경기 침체가 와버렸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 왔어요. 자, 그렇다면은 시장 금리는 더 많이 내겠죠. 그럼 기대 수익률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지금 현재 주식이 많이 싸지긴 싸졌지만은 채권이 더 많이 싼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과 리스크 관점에서 주식으로 돈이 들어가기보다는 채권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식시장에 본격적인 수급이 유입되는 시점은 언제냐? 자, 채권이 지금 너무나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높아졌다고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금리가 내려가서 채권의 기대 수익률이 낮아져야 됩니다. 자, 그래야지만 주식으로 돈이 들어올 만한 환경이 마련이 된다. 즉, 채권 시장에서 뭔가 반등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주식 시장으로 돈이 들어갈 수가 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시장 금리가 내려가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뭐 내년 중립금리가 4.6%, 올해 연말이 4.4%죠. 그래서 12월 FOMC, 자, 그때 정도 내외에서 정말 이 중립금리 수준으로 금리가 확정적으로 결정이 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시장금리는 오르기 힘들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 인플레이션이 좀 떨어지면서 그렇다면은 시장금리가 더 빨리 떨어질 수가 있겠죠. 단, 이 금리만 내려가면 되느냐? 이게 또 중요합니다. 자, 금리가 내려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주식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인데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러면서 실적이 감소하면서 PER은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금리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이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힘들다. 실적이 어느 정도 버텨진 상황에서 금리가 좀 내려가야지 주식시장이 반등을 할 것이고요. 만약에 좀 안 좋은 시나리오로 간다. 기업들의 실적이 다 깨진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실적 저점이 확연되는, 즉 실적보다 금리나 이펙트가 더 확실한 그런 상황에서 주식시장은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식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이 밸류에이션 관점에서요. 하지만 채권이 너무나도 채권 금리가 최근에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 리스크 관점에서는 현재 채권이 주식보다 낫다. 자,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긴축이 시대죠. 시장의 유동성이 말라가는 시점에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괜찮은 그런 투자 대상을 찾아가는 가운데 현재는 주식보다는 채권 시장이 좀 더 매력적이다. 자, 그런 관점에서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좀 낮은 겁니다. 따라서 채권 저평가 해소, 즉 금리가 내려가야겠죠. 주식 차례가 될 것이고요. 단 실적이 중요하다. 실적이 깨져버리면은 금리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바로 상승장이 오기 힘들다. 금리가 한참 정도 내려가고 실적 꺾이는 게 어느 정도 둔화가 되는, 자, 그런 시점에서 증시가 랠리가 나올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지금 코스피 PBR 0.8배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은, 자, 그래서 바닥이다. 싸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저점이다. 올인하자. 자, 이 전략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이 베어마켓 랠리는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뭔가 대세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혹시라도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지금 바닥이니까 올인을 하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구간을 정하는 겁니다. 뭐 가격으로 정해도 되고요. 기간으로 정해도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현금을 최대한 아끼면서 분할 매수를 하는 전략이 그나마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아무쪼록 빨리 좀 시장 금리가 떨어질 만한 그런 모멘텀이 나타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혹시라도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사는 것도 좋지만 채권 투자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